1970년대 초 한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유엔이 한국 대륙붕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소위 에머리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아직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자원빈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대단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즉시 1970년 1월 1일부터 우리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고,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죠. 공해 또는 일본 영해라고 생각했던 상당 부분이 제주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 덕분에 한국의 영토가 됐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단번에 제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하늘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면서 7광구가 공동개발 구역이 되어 일방 당사자는 단독으로 이를 개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은 무조건 일본과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일본이 돌연 석유 시추선을 철수시켰습니다.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게 유리했던 국제해양법이 1982년 유엔이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이 조약은 종료 3년 전까지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3년 뒤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100% 일본은 연장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PD수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7광구는 신화였다면서 7광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장량이 부풀려져 거짓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석유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1970, 80년대 일본의 탐사 자료였는데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본 분들도 그동안 속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7광구는 진짜로 신화였을까요? 그건 PD수첩도 저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제기된 가능성을 가지고 최첨단 시추 기술로 탐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공동개발 조약에 발목 잡혀 있어 한국이 탐사하려 해도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본이 탐사하려 해도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직접 탐사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본은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혼자서 그 결과를 받아볼 계획일 겁니다. 제대로 탐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없는 신화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탐사해보고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될 텐데 왜 미리 발을 빼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연자원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현재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확보해뒀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실증까지 끝낸 상황으로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7광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문이 남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적기구는 지난 7월 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7월 신청한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때문인데요. ISA 규정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내에 그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2년 전 나우루의 신청에 대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비상에 빠진 것이죠. 이에 나우루는 7월 이후 ISA에 심해 채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죠.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 한국은 심해 채굴에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바다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해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상의 그것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중 망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광물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 해양조사선 챌린저호는 대서양 심해를 탐사하다 망간 단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전 세계 해저에 막대한 양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런데 150년이 지나 이 망간 단계는 바닷속 황금으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간 단계는 바닷물과 퇴적물이 있는 금속 성분이 깊은 해저에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 침전된 금속 산화물입니다. 약 40여 종의 금속 성분과 희토류 금속 성분을 포함한 다금속 단계로 망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망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 바닷속 황금이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 덕분입니다.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에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로 합의했고,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서 탈탄소화가 화두가 됐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시대로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생명은 리튬, 니켈 등의 광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간 단계의 4대 주요 성분인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는 자동차, 전기, 전자, 항공기, 의료기기 산업 등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에너지 금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간 단계는 생물처럼 성장을 합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3에서 10cm 크기의 망간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핵을 둘러싸고 금속 산화물이 자라듯이 성장하는데 만년 동안 고작 3cm가량 자란다고 하죠. 말 그대로 지구가 정성 들여 키워준 유산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원 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자원은 충분치 않은데 매장량에 비해 유독 발달한 기술력 때문에 천문학적인 양을 수입합니다. 물론 그러한 재료들을 수입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지만 혹여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심해에는 현대시대 필수 강물로 똘똘 뭉친 망간 단계가 1조 7천억 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는 노다지죠. 한 국가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존재하는 천연자원 혹은 광물은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합니다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해에 존재하는 자원을 채굴하려면 유엔 협약이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유엔은 시험 채굴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채굴은 금지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우루가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ISA 본부가 위치한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는 168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까지 상업 채굴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를 심해 채굴 분야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 망간 단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양 연구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역시 저 국가들에 뒤지지 않고 1984년부터 망간 단계 탐사 연구에 착수했죠. 당시 미국 하와이 대학 연구선을 빌려 탐사했었지만 1992년 우리나라에서 온누리호 종합해양조사선을 건조해 독자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기 전 심해저 개발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은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해줬는데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국제해저기구에 15만 제곱킬로미터 광구를 등록했죠. 하와이 동남쪽 해상에는 클라리온 클리퍼톤이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해저 단열대의 이름으로 단열대는 끊어지고 찢어진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지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역을 한국이 소유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연두색에 해당하는 15만 제곱킬로미터가 우리 구역으로 이는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큽니다. 1994년에 이 광구를 등록한 후 8년간의 자원량 탐사를 통해 2002년 드디어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죠. 그런데 한국 단독 개발 지역의 망간 단계 양이 무려 5억 6천만 톤입니다.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망간 단계 상업 개발이 시작되면 100년 동안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을 캐낼 수 있죠. 만약 현실화된다면 최소 100년 동안 한국은 망간,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망간 단계의 특성상 아주 깊은 심해에서 채광해야 하므로 이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심해 채광 로봇인 미네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 2013년 수심 5,000m 아래에서 수압을 견뎌내고 채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6m, 폭 5m, 높이 4m 크기의 미네로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등에서는 어로 탐사용으로 심해저 로봇을 개발한 경우가 있지만 광물 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2013년 수심 1370m 실제 해역에서 실제 성능 평가까지 성공했죠. 여기에 미네로가 채집한 망간 단계를 해상으로 수직으로 올려보내는 망간 단계 양광 시스템까지 개발해 2015년 파일럿 성능 실증에 성공했는데요. 양광 시스템은 채집한 망간 단계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버퍼 시스템과 버퍼를 수직으로 매달고 있는 양광 파이프, 양광 펌프로 구성됩니다.
버퍼 시스템에 채집된 망간 단계를 임시 저장해 두고 양광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양광 펌프의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 단계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년 전 한국은 심해 채광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국가를 쫓아가야 하는 후발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발한 기술력을 민간 기업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해 기술 이전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쟁에 바쁜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폐기됐죠. 결국 최대 잠재가치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가능성이 쥐도 새도 모르게 묻혀버린 겁니다. 1969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는 당시 한국 대륙봉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다만 7광구는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본이 손을 댄 이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없으며 2년 뒤면 일본이 분명히 하늘 대륙봉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단독으로 탐사한 후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는 자원을 혼자서 꿀꺽할 수 있으니까요. 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50%라고 높게 잡아도 일본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0%이므로 한국은 닥쳤던 개신세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진 태평양의 망간 단계는 다릅니다. 이미 5억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알려졌고 최대 500조 원의 가치도 측정됐고 ISA로부터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자원입니다. 7강과 클라리온 클리퍼톤의 망간 단계, 어떤 자원이 더 매력적인가요? 지금이라도 정쟁이 아닌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